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에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전력 수요도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서 정부가 적극적인 수급 관리에 방침을 밝혔습니다. 태풍 카눈이 점차 북진하면서 이번 주 한반도를 강타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목요일쯤 부산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정되며 주 중반부터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폭염 관련 보험 상품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수입이 줄면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무더위가 계속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폭염 특화 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뇌수술 등의 전문의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에서는 적절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전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초등학생이 뇌수술 전문의가 없어서 병원을 옮겨 다니다 결국 2주 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실제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아도 소들이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풀을 뜯는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소가 일정 구역을 벗어나면 저절로 울리는 GPS벨을 도입한 건데 가축 관리는 물론 농작물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폭염이 절정에 달해 전국적으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한 일사에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욱 뜨거워져 서울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고 남부지방은 광주가 37도까지 올라 전국 곳곳이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낮 시간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방에는 비가 내리는데 시간당 최대 8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영동 지방에는 내일까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 비가 내리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 29도 등으로 더위가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각각 92.9기가와트로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급 능력에서 최대 전력을 뺀 예비력은 10기가와트 이상을 유지해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망치보다 수요가 많거나 발전소 고장 등으로 공급 능력이 줄어 예비력이 5.5기가와트 밑으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됩니다. 정부는 수급 경보 단계에 들어가기 전부터 적극적인 수급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힘든 건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장 주인들은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며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뙤약볕이 장렬하는 경남 의령의 한 한우 농가. 소들이 더위를 피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선풍기 아래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폭염에 소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태양열 내려오지요. 지 몸은 만삭이지요. 파리는 스트레스 주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산하는 가능성이 많죠.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도 힘든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열을 식혀주려 지붕에 물을 뿌려주지만 역부족입니다. 폭염을 견디기 힘든 돼지들은 배를 바닥에 깔고 누웠습니다. 안개처럼 가는 물줄기를 만들어 쉴 새 없이 뿌려주는 곳. 닭 7만 마리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데다 깃털에 있는 닭들은 30도가 넘는 폭염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더 이상 온도를 낮출 방법은 전무합니다. 사실은 없고 이렇게 되면 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밥통에 영양제와 물을 섞어서 뿌려주게. 일반적으로 가축은 기온이 28도 이상 오르면 식욕이 떨어지면서 성장도 더뎌집니다. 심하면 폐사에 이를 정도인데 이미 올여름 전국에서 가축 15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습니다.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농민도
생존하려는 가축들도 지속되는 폭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세계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관련 보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 관련 보험 상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파라메트릭 보험입니다.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보상해주는 방식입니다. 인도에서 지난 5월 출시됐는데 폭염이 사흘 이상 이어져 수입이 줄면 일당을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영국도 폭염 기준에 도달하면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는데 낙농업자가 대상입니다. 일본에서는 보험업계 최초로 열사병 특화 보험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루 단위로 900원에 가입할 수 있는데 열사병으로 입원하면 최대 27만 원이 나옵니다.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해 6월, 사흘 만에 6천 건 넘게 계약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폭염이 지속되는 좀 날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관련한 보험들이 등장한 것 같고요. 최근에 온열 질환이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차원으로 좀 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폭염 피해를 특정해 개인이 들 수 있는 보험이 없습니다. 보장 범위에 온열 질환 진단비가 포함된 미니보험도 최근에야 출시됐습니다. 계절 맞춤 미니보험은 시즌별로 특화 담보를 제공하고 여름 시즌에는 온열질환 진단비, 열사병, 일사병 등을 보장하고 있어서 이 미니보험을 제외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만 있습니다. 하지만 불볕더위가 길어져 피해가 확산하면 보험 수요가 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보험 상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폭염으로 숨진 사람만 20여 명, 지난해의 3배가 훌쩍 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드는 시기가 되면 8월 밤하늘에 두 차례 우주쇼가 나타납니다.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와 슈퍼 블루문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밤하늘을 밝힌 보름달입니다. 일반적인 보름달보다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가 35만 7,500km로 평균 거리 38만 km보다 훨씬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연중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입니다. 그런데 이달 30일에는 이보다 조금 더 큰 보름달이 뜹니다. 슈퍼문이면서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인 블루문이 겹치는 현상입니다. 달을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던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달을 불길한 것으로 보아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가리켜 우울한 달이란 뜻의 블루문으로 칭하게 된 것입니다. 30일에 뜨는 슈퍼 블루문은 보통 보름달보다 8% 크고 16% 밝게 보이며 연중 가장 작은 보름달인 미니문과 비교하면 14% 크고 무려 30%나 더 밝습니다. 폭염 기세가 조금씩 꺾이는 13일 밤. 올해 최고의 별똥별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입니다. 이번에 출연하는 별똥별은 시간당 평균 50에서 75개, 최대 100개가 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금음달이 다음 달 새벽에나 뜨기 때문에 달빛의 영향 없이 별똥별을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별똥별은 자정 이후 북동쪽 하늘 페르세우스 자리를 중심으로 하늘 전체에 걸쳐 떨어지므로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시선을 넓게 두고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据老人说这是62年、63年大雨，就是发大水以来，就是跟那次差不多吧，是最大的一次，60年了，63年，对，整整60年了。
5호 태풍 독수리로 인한 중국의 피해 보셨는데요. 6호 태풍 카눈이 오는 목요일쯤 부산 인근 경남 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주 중반부터는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일본 규슈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6호 태풍 카눈의 모습입니다. 느리게 움직이고 있지만 중심 부근에는 초속 35m, 시속 126km에 달하는 폭풍을 지녔습니다. 달리는 열차가 탈선할 정도의 강력한 위력입니다. 이 태풍이 이번 주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예상 진로가 이전보다 서쪽으로 치우치며 우리나라 상륙 가능성도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규슈 남쪽 해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은 점차 북진을 하면서 경상 해안에 상륙한 이후 태풍 카눈은 월요일부터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통과하겠습니다. 수요일 밤에는 동해로 진출해 목요일 오전쯤 부산 인근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영남과 강원도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북한 지방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일본 기상청의 예상도 우리 기상청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중반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영동과 영남, 일부 내륙에는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며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수요일 밤부터는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비바람이 강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새벽부터는 남부 전 지역이, 목요일 아침부터는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서 비바람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와 동해상에는 강풍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아지겠고 해안가에선 폭풍 해일 피해도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970년대) 발사돼 역사상 가장 먼 우주로 나간 탐사선, 바로 보이저호인데요. 반세기 가까이 우주를 누비며 임무를 수행해오던 보이저호가 최근 지상국과 연락이 사실상 끊겼습니다. 지상국에서 보낸 신호에 작은 오차가 있었던 건데 어떤 상황인지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77년 미 플로리다에서 발사된 보이저 2호. 인류 최초로 목성과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을 두루 탐사하고 2018년부터는 태양계 밖으로 나가 심우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보이저호에는 각종 촬영 장비와 함께 이른바 골든 레코드도 실렸습니다. 혹시 만날지도 모를 외계인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남녀 형상을 비롯한 지구의 다양한 사진과 인사말을 황금 도금을 한 LP판에 기록한 겁니다. 보이저호는 무려 47년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지상의 전파 망원경에 유용한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나사의 신호를 받은 보이저 2호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사의 실수로 보이저 2호 안테나를 지구에서 2도 빗나가게 조정한 겁니다. 보이저 2호와 지구의 거리는 199억 킬로미터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133배에 이릅니다. 미세한 각도만 틀어져도 천문학적인 거리차가 생겨 통신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도가 틀어졌으면 태양이 안 보이는 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나사는 호주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지난 1일 보이저 2호의 신호를 감지했지만 너무 미약해 분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앞으로 보이저 2호에 안테나를 바로잡는 명령을 쏟아낼 계획입니다. 만약 이 방법이 실패하면 오는 10월 15일 보이저 2호가 스스로 안테나 방향을 바로잡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저 2호는 주기적으로 안테나를 지구 쪽으로 돌리도록 설계됐는데 만에 하나 이에 실패하면 보이저 2호는 더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국연고진이 개발했다는 상온 초전도체 LK99가 큰 관심을 모았지만 이를 제한하려는 노력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네이처는 인터넷판에서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LK99에 등장해 많은 학자와 아마추어들이 재현을 시도 중이지만 실험적 이론적으로 재현하려는 초기 노력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연구자들은 심히 회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어떤 연구도 이 물질이 초전도성을 지닌다는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한국 연구진은 견해를 밝혀달라는 네이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더라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일상회복 2단계 조정을 앞두고 병원 등 일부 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원래 2단계 조정 때 실내 마스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예고했지만 반드시 예정표대로 가야 하는 건 아니라며 방역이나 고위험군 보호에 더욱 집중해야 할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2단계 조정 방향과 시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전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초등학생이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세종까지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도시인 대전에서조차 심뇌혈관 전문의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비슷한 사례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A양. 받아줄 병원을 찾느라 40분 넘게 구급차에서 기다렸고 뒤늦게 세종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2주 만에 숨졌습니다. A양이 이곳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119에 신고한 지 1시간 10분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뇌출혈은 병원에 빨리 갈수록 생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절박한 시점에 A양은 왜 세종까지 가야 했을까? 병원들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대전의 뇌수술 전문의가 넉넉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됐습니다. 100회 이상 뇌수술을 집도한 숙련된 개두술 전문의는 전국 수련병원 전체에 133명이 근무 중인데 이 중 3분의 2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대전 내 대학병원 4곳에 있는 숙련된 개두술 전문의는 모두 합쳐 5명뿐입니다. 다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3분의 2가.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트레이닝 받고 하는 분들은 지방으로 잘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 지방에서 트레이닝 받을 중에 3분의 1은 또 수도권으로 오니까. 고질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 대학병원은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있었는데도 딱 한 명뿐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다른 응급 환자를 진료하느라 A양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마다 인력 충원에 애쓰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 초에 전공의 모집 공고가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소아청소년과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대전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이 한 명도 못 뽑은 거는 다 동일한 사실이고요. 이런 현실에 시민들은 내 아이 역시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깝고 깜짝 놀랐고요.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다치게 되면 바로 치료가 어려울까 봐 그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 전문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빠르게 찾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응급실 문턱을 넘지 못한 환자들에게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을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2016년부터 지정해왔지만 대전을 포함해 전국 10개 시도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국에서 울타리가 쳐지지 않았는데도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풀을 떼는 소들이 있습니다. 목에 걸린 특별한 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류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잉글랜드 서부의 산악 목초지에서 소들이 드러누워 쉬거나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초지를 둘러싼 어느 곳에도 울타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들은 일정한 구역을 함부로 벗어나 풀을 뜯을 수는 없습니다. 벗어나려 하면 바로 목에 건 벨이 울리면서
일종의 가상의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Once the cow hears that, it realizes that I'm getting to the edge of my boundary and they just kind of turn back into the grazing unit and carry on. 이게 가능한 것은 이 벨에 위성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GPS 칩이 결합돼 있어서입니다. 관리자가 휴대전화 GPS 벨 앱을 통해 소가 풀을 뜯을 구획을 그때그때 설정하고 소가 여기를 벗어나면 곧바로 경고벨이 울리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소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은 고대 산림지대인데 400년 된 너도밤 나무를 비롯해 이곳에 형성된 미세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What we want to provide is a continuity of those trees. They themselves were created through grazing regimes, and we are now implementing a future of grazing regimes. GPS 벨은 휴대전화 하나로 특정 구역을 설정해 가축을 관리할 수 있기에 농작물을 보호하면서 풀을 뜯게 하는 등 목축 농가에서는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류재웅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배터리 관련주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2차 전지에 우리 기업은 물론 중국 업체까지 국내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대외적인 변수의 경쟁력 확보까지 속재가 만만치 않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2차 전지 초강대국 실현은 새만금에서부터 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LS그룹이 새만금의 2차 전지 제조 시설을 짓기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 규모만 무려 1조 8,400억 원에 이릅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2차 전지 소재를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새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투자에 휴가 중인 대통령도 참석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략 자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 배터리 소재 회사들도 앞다퉈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거린메이는 SK온, 에코프로 등과 함께 1조 1,2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했고 중국의 화유코발트는 LG화학과 손잡고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한국행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우회로 확보로 풀이됩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2차 전지 업계도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윈윈으로 꼽히지만 미국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가 변수입니다. 미국의 정책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에 위기 요인은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거를 대비하기에는 벅찬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와 함께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세와 반대로 우리 대표 기업들의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0년) 전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를 발견하며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을 완성한 곳, 바로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 세른인데요. 세른은 한 영화에서 음모론이 펼쳐지는 장소로 묘사되기도 할 만큼 다양한 음모론의 중심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도시에서는 우주 비밀이 가득한 도시 스위스 제네바로 떠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